자, 안녕하십니까. 6주차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배울 것은요, 환율과 무역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아무래도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과 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쉽게 우리가 알아보고, 이 환율과 무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를 얻을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재테크가 무엇인지 그런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과 환율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 환율과 환율 변동이다. 먼저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돈이 서로 간에 이제 법화가 각각의 나라들마다 지정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나라끼리의 선진국이 있고 또 우리가 뭐 개발도상국이 있고 또 후진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돈 사이에 그 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끼리의 화폐를 교환할 때 있어서의 비율을 우리는 이것을 환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우리가 이제 비단 단순한 예로 동남아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우리가 이제 놀러 가게 되면 어때요? 우리나라의 돈보다는 그쪽이 우리가 10,000원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몇만 원 더, 3, 4만 원 이상을 더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달러 같은 경우도 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달러를 갖고 오게 되면 1200원만큼을 쓸 수가 있는 것처럼 또 엔화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각 나라 사이의 그 환율, 즉 교환하는 비율을 우리가 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나라끼리 어떤 걸 하냐면 거래라는 것을 하죠. 사고 팔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바다 건너서 들어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무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상품을 또는 우리가 뭐 사람 임가공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함으로써 외화를 받는 경우가 있죠. 또 반대로 해외에서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무역인데, 자, 그러면 이때 주고받는 돈은 어떤 걸로 주고받을까요? 미국이랑 우리랑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화폐로 계산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달러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돈과 달러의 교환하는 비율, 이게 이제 환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또 어느 때는 또 우리가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앞전에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풀어놓은 앞전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달러를 많이 발행을 하다 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다시 회수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가 있는데, 자, 이처럼 이 환율에는 고정 환율 제도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변동 환율 제도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럼 이 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고정되어 있는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뭐 1달러는 무조건 1,100원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1,100원으로 고정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변동 환율 제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즉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달러가 가격이 변동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변동 환율 제도다라고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고정 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 제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그 비교 설명을 해 놓은 것처럼 고정 환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 얼마 이렇게 해서 쉽게 우리가 알아보고 그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반해서 이 변동 환율 제도는 늘 변하잖아요. 그 환율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래가 뭐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에서 사려는 사람이 많다 달러를, 그러면 당연히 달러 가격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뭐 물가라든지 이런 고용 안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장점, 왜냐하면 달러가 그만큼 올라가니까 자국민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좋은 건 있겠지만 반대급부론적으로 달러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미국에서 물건을 사오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달러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물건을 팔려고 하게 되면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이 고정환율 제도 같은 경우는 달러가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1,000원 이렇게 해서 고정이 돼 있다면 아무래도 이 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뭐 거기는 1,000원이니까 뭐 이렇게 이제 되겠지만 우리가 이 화폐가 항상 움직이잖아요.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수요와 공급에서 이루어질 때 있어서 이 통화 정책에 따라서 뭔가 좀 바꾸고 싶은데 고정을 해놓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게 단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환율 제도는 고정 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환율의 결정에서는 어떤 그 결정화가 있느냐? 뭐 고정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아무래도 이 변동 환율 제도 하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지고 있죠. 뭐 미국의 달러나 뭐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도 또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도 있죠. 자, 우리나라도 이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화폐도 우리가 이제 그 표준이 되는 이렇게 이제 정상 교환이 되는 달러처럼 그런 부분이 이제 그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자, 환율은 외국의 돈으로 외환이라는 상품을 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림을 잠깐만 보면 왼쪽에 수요와 공급 곡선이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수요 곡선이 있는데요. 사려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이 곡선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공급과 만났을 때 균형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균형 가격과 이때 균형 가격이 다르잖아요. 즉 달러의 가격이 뭐한다? 상승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달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달러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 공급하는 이 달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공급 곡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급 곡선을 잠깐만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이제 공급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공급 곡선이 예를 들어서 자, 공급을 늘렸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공급을 늘리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는 균형 가격이 어땠습니까? 자, 요 가격에서 달러가 결정이 됐었는데 A라는 결정에서 했었는데 지금 달러를 갖다가 마구마구 발행을 하다 보니까 달러의 가격이 어떻게 되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이 달러를 회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자, 이렇게 축소가 돼 버리니까 이 곡선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와 공급의 균형되는 이 금액이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형태가 돼 버린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공급 곡선하고 수요 곡선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미 다 배웠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설명을 왜 했느냐 하면 이렇게 달러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많아지게 되면 즉 수요가 많아졌다. 달러가 왜 자꾸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요즘 이제 뭐 해외에 직접적으로 직투하는 사람들 많죠. 증권 거래. 그 다음에 또 해외 직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죠? 그런 부분에 의한 것도 있고, 또 외국의 자산을 직접 구입하는 그런 형태가 있게 되면 그 대가를 전부 다 달러를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곡선이 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아까 그 균형 가격에서 달러 가격이 이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 이런 거를 배웠죠. 반대로
자,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하게 됐어요. 미국에다가. 그 다음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자산을 많이 구입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한번 보게 되면, 자, 거꾸로 어떻게 돼요? 공급이 늘어나 버리게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자, 균형 가격에서 공급이 달러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달러가 여기 A라는 가격에서 B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처럼 이 변동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 환율이 변동되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동되는 환율이 우리나라 화폐, 즉 원이죠. 원. 우리나라는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그 다음에 일본은 엔화, 그 다음에 중국은 위안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수요와 공급이 변동 환율 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화폐, 즉 국내 통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변동 환율 제도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움직인다. 이런 것을 이제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처럼 이 환율에 대한 상승과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에 있는 자국의 화폐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사례를 이렇게 이제 나눠봤는데요. 일단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먼저 보시게 되면,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수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자, 그러면 수입이 증가해 버렸어요. 이렇게. 그죠?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달러를 갖다가 너도 나도 살려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달러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내 화폐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초과 수요가 발생을 했다. 달러는 살려는 사람이 많아.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돈은 어떻게 돼요? 국내 하는 것은 옛날에 1달러에 1200원이면 구입을 했었는데 사려는 사람이 많아 하다 보니까 달러 가격이 훅 올라가 버렸죠. 1300원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돈의 값어치는 그만큼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평가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에 1200원이었던 그 우리나라의 국내 화폐가 달러를 갖다 넣어도 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300원, 1달러에 1300원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태니까 우리나라 그 돈의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1300원이 되니까 평가 절상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돈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달러에 1200원 사는 것을 1300원 주고 사야 되니까. 자,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그 IMF 때, 98년도 IMF 때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났을까요? 그때 IMF 때 어떻게 됐어요? 김영삼 정부 때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났죠. 그래서 1달러당 그때 2,500원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를 우리가 2,5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현재 정부에서는 이 국내에 외환 보유고가 전 세계 4위 정도가 될 정도로 외환 보유고는 상당히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대인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외환이 초과 공급된다. 아까 우리 전 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막 수출을 많이 늘어난 거죠. 그죠? 이렇게 수출이 증가되니까 어떻게 돼요? 환율이 하락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급이 많아 하게 되면 공급이 많아 그러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져 버렸어요. 달러 가격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의 돈의 값어치는 거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상당히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선진국화 되는 것 그런 경우가 되죠. 자,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지금 한 1200원, 1달러에 한 12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 1달러 가지고서 우리는 지금 1200원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경쟁이 1200원만큼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하고 같은 경쟁이다. 같은 그런 수준이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1달러랑 자 미국의 1달러랑 우리나라 1원이랑 같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1달러에 1200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1달러에 1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우리나라의 화폐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위상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에이, 옛날에 너 1500원 줬는데 요즘 1000원밖에 안 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있어서 평가절하라고 하는 말과 평가절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수입품에 대해서 선호를 증가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뭐 외국에 있는 물건, 유명 브랜드들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무역 같은 거를 그 일반인들이 할 수 없었죠. 근데 이제 인터넷이 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통관번호라든지 개인 통관번호를 부여해주고 쉽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시계라든지 백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구매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해외 직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반품하기가 좀 힘들죠. 가전제품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TV 같은 경우에 하나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뭐 삼성이나 LG 이런 TV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보통 한 250 정도 되는 거를 해외 직구에 뭐 블랙 뭐 프라이데이인가 뭐 이런 그런 날 있잖아요. 행사되는 그런 날에 보게 되면 250만 원짜리 TV 같은 경우가 뭐 100만 원도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죠. 다만 이제 개별 소비세가 붙어요. 이제 사치품에 관련된 거, 뭐 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와 부가세 부분들이 우리가 관세 부분도 당연히 붙고요. 그래서 사치를 조장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잘 확인을 하시고 국내 가격과 확인을 하시고 직구를 하시는 게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입품을 선호하게 되면 외환 수요가 증가가, 달러는 이제 뭐 올라가겠죠. 달러 가격이.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 그러면 우리나라의 돈은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제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제 뉴스를 보시다가 환율이 어떻게 되냐, 우리 국내 통화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 학생이다 보니까 재테크에 대한 그 관심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랬다고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나 동산 같은 경우는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원자재 같은 경우나 이런 그 달러, 또 위안화, 또 엔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경제 뉴스나 인터넷만 보게 되면 쉽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또 실물로 보고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고, 이런 수수료 같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재테크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럼 만약에 뉴스를 딱 틀었는데 뭐 달러가 우리나라의 뭐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등 올라갔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이 저점에서 투자를 해서 고점에서 내가 팔겠다. 요즘 같은 경우가 어때요? 달러가 지금 계속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달러에 투자했으면 조금 더 일찍 투자했으면 좋은데,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 많게는 몇백 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그 몇백 원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1200원을 한다 그런데 뭐 1300원, 1400원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이제 외부의 전문가들은 15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럼 1달러당 300원씩 올라간다. 근데 내가 100달러를 투자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의 짭짤하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고점에서 내가 달러를 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다렸다가 하는 이런 게 재테크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런 그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이런 환율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실용금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환율이 상승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품 가격이 자, 이렇게 높아졌다. 그럼 이제 당연히 뭐가 돼요? 수출이 증가가 되죠. 뭐 우리나라의 제일로 꼽는 게 뭐야?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이런 것 등이 우리나라의 이제 뭐 최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기술이 상당히 좋아요. 그죠?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전 세계 뭐 거의 우리나라 그 전자제품을 많이 꼽습니다. 뭐 핸드폰은 뭐 말할 것도 없이요. 그런 거 있죠. 아무튼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자, 국내로 뭐가 들어와요? 달러가 유입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달러가 많아, 공급량이 많아, 이런 얘기죠. 그죠? 많아지게 되면 달러 가격은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내 통화, 즉, 우리나라의 원화는 어떻게 된다? 그쵸? 상승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런 얘기요. 자, 환율이 1200원 하던 것이 1200원으로 이렇게 돼버렸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일단 환율이 뭐 한 거에 상승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달러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수출을 계약을 할 때 1200원에 계약을 했는데 달러가 올라가 버려요. 1500원으로. 그러면 내가 돈 받을 때는 얼마로 받는다? 1500원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300원만큼의 갭이 그만큼 더 많아지니까 수출에서는 상당히 유익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유리한 거잖아요. 한데 반대로 어떤 경우에 있어? 돈 빌린 사람들은 아주 죽는 소리를 하겠죠. 왜? 1200원에 분명히 빌렸는데 갚아야 될 때는 1500원을 갚아야 되니까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극과 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달러가 상승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일단 우리가 수출로 함으로써 달러를 많이 이제 국내 유입이 들어오니까 돈이 이제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투자도 많이 확대가 되고, 야, 수출해가지고, 야, 우리 돈 짭짤하게 벌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국내 이제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달러가 상승하게 되면 수입 제품은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입 제품은 어떻게 돼? 비싸서 사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부분이에요? 내가 채무 관계, 외국에서 빌린 돈 같은 경우도 갚아야 되는 부담감이 커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수출과 수입으로 인해서 환율이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수출만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가 개선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출이 많아지니까 좋은 거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출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일자리도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 이제 환율이 이제 수출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달러를 많이 보유하게 되면 달러가 많아.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달러 가격은. 하지만 원화 가치는 상승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국내 통화 가치는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외화 채무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크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부정적인 영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얘기요. 만약에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수입 제품 가격 역시 당연히 그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해외 직구 많이 사겠죠, 그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는 그 비타민 우리가 이제 그 건강 보조 식품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국내에서 사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해외 직구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쌉니다. 한 보통 30% 정도가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먹는 거는 이제 얼라이브라는 그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눈 좋아지는 그 약, 그 다음에 또 뭐 센트륨 같은 종합 비타민제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직구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사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요즘에는 그 11번가에서 직접 우리가 이제 그 들어오는 그런 그 계약을 맺었죠. 옛날에는 11번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직배송되는 게 없어가지고 제3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는데 아무튼 그 11번가가 큰일 하나 했죠. 그죠? 직접 들어오면서 약간 수수료만 얹어가지고 먹는
그래서 가끔가다 거기서도 세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수입 제품의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리겠죠. 사려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자, 국내 통화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이런 얘기하고, 뭐, 경쟁인 수출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많아. 그러게 되면 가격은 떨어진다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자, 보유하고 있는 환율이 많아. 그러면서 수입을 막 늘려. 그러면 수입이 막 늘어나면 달러가 어떻게 되겠어?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달러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국내 원화는 다시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수출이 많았을 때와 수입이 많았을 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수입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 일자리는 반대로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외국의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막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됐어요? 외국의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나 또 투자 같은 그런 부분,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수입하는 것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처럼 이제 우리가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나 수입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돼버리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 제품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또 채무도 갚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커지는 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항상 보시면서 이제 저점이다, 고점이다 이런 부분을 경제 뉴스를 계속 보세요. 인터넷들 여러분들 핸드폰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뉴스를 보시고 지금 미국이 지금 이제 앞으로 뭐 기준금리를 상승하면서 올리면서 달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내가 종잣돈 있잖아요. 몇십만 원이 됐건 이런 것들을 달러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죠? 또 뭐 금값이 오른다. 그러게 되면 금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시세를 보고 어디에 내가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게 우리가 이 과목을 통해서 재테크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눈이 아닌가, 눈과 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무역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무역이라는 얘기는 국가 간에 부족한 것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국가 간의 부존 자원이다 이런 얘기는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부분이 있죠. 뭐 우리가 이제 부부지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서로. 그래서 성격이 안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죠. 너무 같으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정답은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국가 간의 부족한 자원들을 서로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무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 이 무역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잠깐만 보면 자유무역의 확대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나 중국 같은 경우에 두 나라에 우리가 이제 새우가 돼가지고 많이 지금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죠. 뭐 가트나 WTO 이런 세계 무역기구에서 지네들끼리 장벽을 하잖아요. 관세를 높이고 뭐 이런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자동차 같은 경우를 수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대당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차를 미국에 할 때는요. 부가세 빠지고 하다 보면 4천만 원짜리 차가 2천만 원에 수출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자기네 차는 6천 원에 팔리고 있는데 비슷한 동종이 2천만 원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차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면 자국의 기반 시설, 즉 자동차 산업계를 흔들어 버리게 되면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자기네들이 손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지금 바이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그룹에다가 반도체 자꾸 공개해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압력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지금
미국에 공장을 설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죠.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안 그러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니네들 반도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중국이 나는 아니야, 난 못해 이렇게 해서 쫓겨나게 된 거고,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거기다 공장을 해서 바이든이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공장을 세워지게 되면 최소한 몇십만 명이 취업이 되니까 취업도 해결이 되면서 가격도 안정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이런 그 강국에 힘을 써버리게 된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덤핑 관세 한다 그래서 수출을 막아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 미국에 기껏 자동차 했다가 다시 반품되어 오게 되면, 거기가 보통이 반품되어 오면 1년이 넘어버려요. 그러면 배 안에서 그 컨테이너에서 들어가서 다시 우리 국내로 오면 1년 동안에 차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겠죠. 왜냐면 바닷바람 쐬고 암막 컨테이너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 국내에 다 팔아버리고 뭐 이런 그런 부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아무튼 우리나라가 빨리 강국이 돼야 되겠죠. 이런 그 서러움에서 벗어나려면, 그죠? 자, 아무튼 이런 그 무역기구 WTO나 가트에서 관세, 무역 장벽을 아무래도 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 안 보이는 그 혈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나라의 참 그런 부분이 있고, 빨리 강국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정치권 애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참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다자간 무역 협상으로 뭐 교역량이라도 또 무역량이라도 계속 늘어나야 우리나라가 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되게 세계 강국 쪽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거라든지 가전, 핸드폰, 뭐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알아주잖아요, 그죠? LG도 마찬가지고요. 뭐 SK 뭐 당연한 거고, 대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자랑스럽죠, 그죠? 대한민국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죠? 자, 무역의 효과에 대해서는 뭐 말하나 마나죠. 아무래도 이 교역량이 늘어나게 되면 달러도 많이 유입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사람 소비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그 생산성이라든지 기술력도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핸드폰 하나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계속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아무튼 이런 그 팬들이 많아지고 소비자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역량도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경쟁력 이런 부분이 많죠. 우리 예전에는 뭐 소니 이런데 요즘 소니 뭐 누가 인정 안 하죠, 그죠?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그 진짜 마이마이 이런 거가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정말 잘 사는 애들은 막 헤드폰 마이마이 그 소니 거 꽂고 다니면 와 부자구나. 뭐 코끼리 밥솥 해가지고 일본에서 만든 코끼리 밥솥 뭐 이렇게 했네요.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나오는 밥솥이나 이런 그 뭐 그 가전이나 이런 그 MP3나 뭐 이런 거는 전 세계 1위잖아요. 우리나라가 최고죠. 누가 소니 거 써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 소니 그러면 몰라요. 아무튼 그랬다는 그런 그 과거가 있었던 얘기죠. 자, 무역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역사적인 얘기 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중상주의가 이제 16세기에서 18세기쯤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이제 16세기라면 1600년도 이때쯤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나라의 국부라고 얘기하는데, 나라의 이제 예산, 그 갖고 있는 돈이죠, 국부가. 그죠? 국가의 재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금으로 이제, 여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영화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외국에 있는 사신들이 은이나 금 이런 것들을 이제 조공으로 바치는 그런 것들을 간혹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재산으로 보는 거죠. 금을 이제 항상 평가를 하게 됐다. 그래서 많은 재화를 수출하면서 이때는 그 서로들 간에 금과 은 뭐 이런 것들로 서로 교환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중금주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금이 이제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축적을 하게 되면서
금 획득을 많이 하게 되면 국부가 이제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수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이 금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수출을 많이 하려고만 했지 수입은 어떻게 돼요? 줄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제로섬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한쪽 국가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이득을 많이 얻죠. 그럼 반대로 수입하는 국가는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수출하는 국가와 수입하는 국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득과 손실의 합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제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로섬 게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이제 현대에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수출만 많이 하게 되면 과연 좋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아무튼 예전에 이때 16세기에서부터 18세기쯤에는 전부 다가 이제 영국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유럽 쪽에가 이 범선, 이 해상 활동이 상당히 발달했던 시기가 요 16세기에서 18세기 요때가 제일 영국이 유럽이나 가장 이제 활발하고 했었죠. 그래서 교육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 제로섬이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해야지만 이롭다라고 했던 것은 이제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했느냐? 아니다. 이 수출은 수출과 수입이 서로 간에 교류가 있어야지만 서로 간에 더 좋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상주의에 대한 부분이 틀렸다. 양국 모두가 이익이다. 수출과 수입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아담 스미스가 절대 우위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게 되면 절대 우위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생산하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자, 한국에서는 반도체 한 개 칩을 생산하는데 450원이 들어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000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한 겁니까? 한국이죠, 한국. 그죠? 예를 들어서 450원에 만들어서 2,000원에 팔았다 하게 되면 1,550원만큼의 이득을 보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000원밖에 이득을 못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덤핑을 막 계속 하게 되면 일본은 더 이상 생산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생산비가 타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은 생산품에 특화를 해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한국에서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수산물이 상당히 좋더라. 예를 들어서 고등어 한 마리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고등어 한 마리가 100원이더라. 근데 우리는 고등어 한 마리를 잡는데 얼마가 들어가냐면 500원만큼을 투자를 해야지만 고등어를 잡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고등어 잡는데 싸니까 우리는 반도체를 해서 일본에다가 팔아버리고 자, 일본에다가 뭐를 수입을 하게 된다? 그죠? 고등어를 수입해오는 유리한 서로 간에 양국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절대 우위론이에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서로 수출과 수입을 서로 양국 간에 하게 되면 한쪽 나라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양국이 전부 다 이익을 본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교 우위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반도체가 더 이런데, 우위에 있고, 또 밀도 우리나라가 더 우위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때요? 반도체나 밀 같은 경우에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이런 거죠. 우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럼 뭐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지는 않는 거죠. 이왕이면 이런 얘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절대 우위가 있으니까 밀 같은 경우에 아닌 경우 아까 고등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것 등에 대해서는 수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제3국에다가 판매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되도록이면 자기 나라가 유리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입해 오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사우디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사우디
국가에서는 어떻게 모래사장이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뭐가 나와요? 석유가 나오니까 지금 뭐 장난 아니잖아요. 뭐 사막 한 벌판에 완전히 뭐 인공 호수도 만들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 관광지로서도 유명한 그런 나라가 돼버렸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석유를 생산하면서 기타 나머지에 관련된 그런 그 부분에 관련된 건 다 수입해서 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선택대안 중에서 포기하면서 잃어버리는 그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들은 수입해서 들어오자,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더 좋은 그런 부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리카도가 얘기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이 16세기서부터 18세기에 갖고 있었던 사고가 아니라 서로 양국 간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분업화가 되는 거죠. 야, 우리나라는 반도체 만드는 게 최고니까 이쪽으로 수출은 우리가 맡아서 할게. 야, 사우디, 너네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가 안 나오니까 니네가 우리한테 석유를 팔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국제 분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국제 수지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건데요. 수출이 많으면 당연히 흑자가, 또 수입이 많으면 적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렇게 그 수출이 많게 되면 흑자가 많아지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달러가 많이 유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달러가 많아.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달러가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적자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유입이 적어지겠죠. 그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런 것 등을 수입과 지출을 줄여서 이제 우리가 수지다, 이런 얘기인데, 국제 수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수출만 많아야 되느냐 아니면 수입만 많아야 되냐,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급적 무엇을 잡는 것이, 그죠, 균형을 이루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수지의 구성에서 잠깐만 보시면 여기서 이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우리가 두 가지 더한 것을 국제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제수지에는 경상과 자본수지가 있는데, 그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론을 보도록 합니다. 경상적이다라는 얘기는 매번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상적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 안에는 이제 실물과 금융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실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 같은 거를 판매하고 뭐 이런 거야.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것들은 실물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부분이다라는 얘기는 미국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오거나 우리가 빌려주거나 이런 금융 거래, 즉 자금 거래를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이러다 보면 실물 부분하고 금융 부분에서 발생되는 것들,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당연히 뭐 수입이 많아지게 되면 적자가 생기는 것이고, 만약에 수출이 많아지면 흑자가 생긴다, 이랬어요. 그래서 가장 큰 부분에 관련돼서 차지하는 항목, 우리나라 같은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것들, 핸드폰이나 가전 뭐 이런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에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효자죠, 효자. 서비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기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본원에 관련된 소득 수지와 그 다음에 이전 수지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본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쉽게 우리가 물건을 팔고 그 대가를 받는 그런 소득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또 내가 주식을 사고 해외에 주식 투자를 하고 배당금을 받고 이런 것 등이 이제 본원 소득 수지인데,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재산을 처분하고 그 외국에 가게 되면 그 처분한 소득이 외국으로 속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것 등이 바로 이제 이전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일본에다가 뭐 풍수를 당해서 우리가 이제 기부하는 경우 이런 것 등이 대가 없이 우리가 이제 준 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전소득 또 북한에도 마찬가지 이런 것 등을 우리 이제 이전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이제 아까 국제수지에서 자본수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더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산을 이동하는 거예요. 뭐 자본계정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국내에 대한민국 사람이 해외로 나갈 때 어떻게 돼 이민 가게 되면 우리나라 거 다 처분하고 가잖아요. 그런 것들. 자, 금융이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투자하는 거. 우리가 이제 뭐 해외 직구로 하거나 뭐 직접 투자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죠? 뭐 서양계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자, 이렇처럼 국제수지 환율에 대해서 정부가 이 해외 투자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 똑똑하고 많잖아요. 그죠? 쓸데없이 그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이 제일 많은 게 인구 자원이 많기 때문에 뭐 취업한다고 엉뚱한 데 돈 틀어박지 말고 노인들 일자리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젊은 친구들한테 해외로 보내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해외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꿈이 젊은 그 대한민국을 꾸려나가는 친구들이 지금 청소년인데 청소년에는 엉뚱하게 노인들한테 일자리 투자한다고 해서 쓸데없는 그 현 정부나 그 전 정부나 지금 계속 실적 위주로만 투자를 하지 정말 그 나라의 보배가 되는 애들한테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신머리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좀 제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내미들이 커야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데 거기에는 투자를 안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가에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해외 수출하는 길을 연다든지 뭐 하다 보면 달러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으면 환율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고 국내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아까 배웠죠. 자, 아까 제가 이 국제수지다라고 하는 것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더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품 수지 서비스, 뭐 재화 같은 경우를 또 이거는 우리가 활동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소득과 경상수지 이전에 관련된 것들 내용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지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이 두 개에 더한 것이 아까 제가 이제 국제수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상승하게 되고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신이 쓰는 거죠, 그죠? 아무래도 자 이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볼까요? 세계 무역에 관련돼서 이제 어떤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자, 이제 뭐든지 그래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홀로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전 세계에서 지금 협조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전쟁에 직접 투입돼서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아무튼 그런데 제 생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가 외교적인 이런 부분을 잘했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투입을 해서 전쟁에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거나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자, 무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뭐 북한이 뭐 핵 미사일 빵빵 쏴대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원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꾸 태클을 걸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어떻게 한다? 끼리끼리 뭉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경제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국가 간의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제 국경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인터넷으로 우리가 핸드폰만 있으면 전 세계 해외 직구 같은 경우를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묶는 거죠. 야, 우리끼리 이제 뭉쳐서 대외적으로 뭐 유럽에 있는 애들이 까불지 못하게 우리 동남아끼리 뭉친다든지 아니면 뭐 유럽 국가들끼리 뭉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 경제가 통합되는 현상을 우리는 이제 지역 경제 통합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지역 경제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
이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들끼리 통합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지역주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좋아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북미, 중남미, 유럽, 동남아시아 이런 그 지역 경제권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되고 정상들끼리 이제 맨날 정상회의에 뭐 했다 뉴스로 가끔 보잖아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 교류를 하거나 뭐 우리 뭐 세계 무역기구 아까 WTO나 가트에서 관세가 높다라든지 하게 되면 이런 그 같이 끼리끼리 야 우리나라도 올려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보복 정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자꾸 미온틀이 박혀서 그것도 있고 미국도 지금 이제 자기네들이 자국이 어떻게 돼요? 자꾸 산업적인 게 뺏기는 거죠. 미국도 좀 상당히 그 투자를 엉뚱한 데다 했는지 특별한 옛날 같지 않죠. 그 산업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면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중국은 계속 커가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보이는 그 암투적인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기술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뛰어나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끼리 뭉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경제 통합을 하게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 관세를 갖다가 높게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쪽 나라만 당하지 못하니까 뭐 예를 들어 중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네들끼리도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거에 대해서 관세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안 보이는 그런 경쟁을 할 수 있는 대립적인 거죠. 힘의 대립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원만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무슨 단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정치권이나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쉽게 건드지 못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유럽연합이 EU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나프타라든지 또 아센, 동아시아 국가연합, 또 뭐 에이펙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뭐 아센 뭐래서 이런 부분, FTA나 뭐 이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도 가끔 가가지고 뭐 대통령 정상들끼리 사진 찍고 뭐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아무튼 이런 오늘에 이제 했던 것은 환율과 무역에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국내 통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우리는 이런 환율에 의해서 어떤 재테크를 할 수 있는가를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수업하시